자, 4분기가 시작이 됐고 뭐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슈도 계속 나옵니다. 4분기 또 시장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이사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경기 진단 4분기 전망을 해주십사 이렇게 모셨는데 증시 전망, 네. 상당히 연말 숫자 어려운 국면이고 어려운 부탁을 또 이런 거 드리는 부탁드립니다. 거 같긴 합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세미나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보통 이제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평균으로의 회귀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 자체가 좀 바뀌는 구간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평균으로 회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금 평균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평균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옛날의 정책으로 그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최근에 뭐 영국의 사태도 그렇고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도 그렇고 약간 좀 오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혼란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약간 그 이런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아직까지도 이제 컨센서스 내지는 어떤 평균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혼란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영국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난리를 친 거잖아요. 감세 정책 했다가 다시 거꾸로 했다가 지금 뭐 감세 정책 자체를 지금 일부 철회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적으로 지난 10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의 흐름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워낙 저금리, 저성장, 그다음에 저인플레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은 훨씬 더 완화적이고 그리고 근데 재정정책은 굉장히 좀 긴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터지고 미국도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부어서 금융기관들을 살렸잖아요. 뭐 AIG나 이렇게.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재정이 막 방만하게 커지는 거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재정을 막 줄이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은 저금리 그렇지만 재정정책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는 정책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 그냥 재정 확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은 인플레가 높고 뭐 이러니까 통화정책은 계속 이제 좀 긴축적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의외로 이제 재정 정책을 또 약간 좀씩 푸는 정책들을 팬데믹에 이어서 또 푸는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지난 10년과의 어떤 정책의 어떤 믹스와 지금의 어떤 정책 믹스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린스펀의 풋, 뭐 버냉키 풋 이래서 어떤 자산 가격 어떻게든 어떤 디플레로 빠지지 않기 위한 그 풋 중심의 어떤 정책들, 가격의 하락을 막는 정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는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조금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뭐 채권 가격도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좀 흔들리고 달러 이외에는 거의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빠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정책적인 실수 그리고 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팔러시 믹스가 완전히 바뀐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세상이나 시장이 조금 많이 혼란해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우리 그 주식시장도 조금 더 낮게 봐야 된다 그런 쪽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주식시장 전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저도 그 아주 여기서 이제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약간 하방의 압력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렇게 금리나 어떤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불안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예상만큼 이제 못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주식시장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지 못한다? 이거는 더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FOMC 기점으로 해서 사실 전 세계가 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비 심리에도 많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표로 보는 또 관점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바뀐 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 특히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저희도 디젤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감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 한국의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2개월째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가게들이 어떤 그 물가나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축이 조금 완화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반등의 어떤 지속성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있는데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는 거의 주가랑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도 이제 주가가 못 오르면 이제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 가계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나 이런 에쿼티라는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 자산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한국은 사실 이제 이런 휘발유 가격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예민한데 부동산 시장이 또 요즘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소비 심리 지수가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정말 심리가 좋아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이 그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소비 심리 지수가 너무 위축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어떤 심각한 리세션,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보고 미국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많이 있나요? 한국 경제도? 저희도 좀 있는 편이죠. 저희는 사실 조금 미국보다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취약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계부채가 일단 좀 많고. 가계부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확실히 이제 수출이 좋을 때 수출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수 자체만으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지난 주말에 발표됐듯이 지금 이제 수출 증가 자체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나 사실은 이제 소비가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뭐 소비 심리 지수가 좀 2개월째 반등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보다도 조금 더 자생적으로 소비가 좋아지기에는 한계가 좀 뚜렷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 쪽에 계속 나빠지는 건 아무래도 원달러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환율. 네. 오히려 반대겠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네. 높아져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주로 중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출 증가율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 때는 그래도 10%대 증가율을 하다가 최근에 거의 2~3%대로 좀 급락을 좀 해버려서 결국 저희의 수출 교역국이었던 유럽, 중국,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좀 미국 쪽에서 경기 둔화 또는 수요 둔화의 조짐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오르면 예전에 진짜 우리 경제를 보면 환율이 오르면 확실히 수출 기업한테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혜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쪽이신가요?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의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오를 때, 그러니까 네. 원화가 약할 때의 모습을 보면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출 가격의 경쟁력이 좋아져서 네. 이제 수출이 좋아질 때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거의 바닥이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싼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정말 생길 정도로 수요가 바닥이었다가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 저희가 혜택을 네. 받는 거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수출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들의 어떤 수요나 소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저희 경쟁력이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이외 다른 쪽에 세계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수출이 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율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강달러, 가달러, 킹달러가 4분기에도 올해 연말까지도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달러에 대해서는. 달러가 되게 얄미운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을 때도 달러는 강하고 남들이 힘들 때도 혼자 달러는 강한 굉장히 좀 얄미운 환율이라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말 경기 침체나 어떤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분간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달러도 지금 달러 수준 자체가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보시는 이제 달러의 실제 밸류에이션을 볼 때 있어서 많이 보는 지표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물가하고 무역을 가중한 지표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달러를 보게 되면은 85년 이후에 가장 지금 미국 달러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다국적 기업들, 뭐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쉽게 예전만큼 쉽게 이제 돈 벌기가 어려워지는, 실적이 조금 좀 다운사이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이제 달러는 또 더 강해지기는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현재 달러의 어떤 강세 추세를 유지하는 어떤 연준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적어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달러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그렇네요. 네. 이게 환율과 관련돼서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달러만 강세가 되고 다른 나라 그 통화들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달러 대비 약세지 나머지 통화는 비슷해지고 또 국가별로 또 이제 약한 고리들이 터지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환율을 좀 강하게 유지하고 하려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자를 올려면 다른 게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 뭐 산업의 구조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다 공장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게 좀 좋아질까요? 근데 사실 좀 저희처럼 그 내수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좀 환율이 자체적으로 강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작년 초 이후에 한 300~400원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네. 편이고, 웬만큼 경기가 안 좋다 또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은 없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뭐 IMF 외환위기나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그 정도 속도로 지금 원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원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기보다는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조적으로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려면 정말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나 어떤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에 공장을 많이 짓는다든가 아니면 한국 자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업들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연금이나 저희 한국의 투자자들조차도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원화가 구조적으로 조금 강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좀 반전이 되려면 결국은 내수가 정말 튼튼해지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산업 구조가 밖으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공장을 지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만한 약간 지식 기반 내지는 좀 그 보통 이제 해외에 이제 공장을 짓는 이유가 이제 인건비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만큼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산업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지식 기반이나 어떤 서비스 기반 중심의 어떤 그 산업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제조업의 강점이 있고 아직까지 지식 기반이나 서비스 기반의 산업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좀 그 부족하거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가는 그 해외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개인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좀 막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플로우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나가는 만큼 사실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는 그런 만한 그런 매력이라든가. 근데 사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우리 외자 유치 뭐 외국인들의 네. 시장 뭐 그런 개방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네. 뭐 금융 허브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네. 요즘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선진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가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그 12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한 400억, 500억 달러 정도가 1년간 이제 벌었는데요. 최근에는 네. 적자 가능성이 네. 높긴 네. 하지만. 근데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저희 기업들이 밖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나간 돈하고 그다음에 뭐 연금이나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 돈을 합치면은 그 경상 흑자 규모를 훨씬 그렇죠. 넘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상수지도 거의 적자였지만 이제 밖으로 적자였는 데다가 또 이제 안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간 데도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돈은 잘 버는데 그 돈들이 안에서 충분히 투자가 안 되니까 투자 기회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저희 한국의 기업들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내수 시장이 그만큼 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해외 기업들이 물론 이제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이나 뭐 한국에서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그 해외 기업들이 이렇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뭐 싸다든가 뭐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저희도 이제 1인당 GDP가 뭐 3만 불 가까이 되는 네. 선진국 대열에 서다 보니 뭐 이런 비용으로 승부할 수는 없고 네. 결국은 이제 질적인 부분과 어떤 그러니까 퀄리티가 질적인 부분하고 지식 어떤 집약된 산업을 통해서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산업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일부 산업들 뭐 반도체면 반도체와 같은 일부 산업들한테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자금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는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한계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미 많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이제 세계화되고 좀 선진화된 어떤 좀 역작용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그러네요. 네. 산업이나 뭐 상황 여건이 좀 쏠려 있는 그런 현상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직접 투자 네. 말고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로 코스피에 대한 그 비율도 사실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만큼 코스피에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는데 코스피는 또 계속 줄어들고.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저희 욕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30%, 물론 많이 줄었지만 30%대 초반 정도고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이제 저희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는데요. 네. 보통 이머징 시장 네. 또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20% 3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시장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라는 거대 공룡이 하나 생겼고 또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 같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국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중이 줄어드는 거지 이게 저희가 못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약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중국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약간 좀 운명 내지는 숙명의 직면에 있는 거지 저희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그래도 저희가 조금 적은 편이라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조금 선진국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적네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채권 투자 쪽에서 저희가 뭘 좀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채권 시장의 20%면 사실 금액적으로 엄청난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는 좀 늘릴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돼서 요거 짧게 질문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2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2천 정말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시장이 그것도 열어놓고 계십니까? 네, 좀 열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러니까 그 제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PER이 한 8배 정도는 거의 바닥인 것 같고 이제 한 평균적으로는 이제 9배,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한 8배 정도니까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보다도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성장률도 올해보다 내년에 떨어질 거고 뭐 반도체 경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쉽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그러니까 내년도 기업 이익이 올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PER 한 8배, 9배를 적용한 코스피 수준이 대체로 한 21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코스피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말까지 이제 한국 시장은 내년도 기업 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올해랑 그냥 똔똔이다. 라는 걸 반영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한국 기업들이 되게 위기 때나 침체 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뭐 30, 40%도 줄기도 하고 아무리 안 줄어도 한 10%, 20%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말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침체에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는 것이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허재환 이사님 오늘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